예, 안녕하십니까. 리서치센터 이영건입니다. 2017년 6월 5일 리서치 모닝 미팅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동향입니다. 자산분석실 임승미입니다. 주간 국내외 증시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글로벌 증시 호조와 1분기 GDP 호조 등 경기 회복 기대감에 힘입어 외국인 매수세가 확대되며 코스피는 주간 기준 7주 연속 상승했으며 237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주중 중소형주 강세에 따라 코스닥도 1.98% 상승하며 국내 증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 초반 엔고로 약보합세 보였던 일본 증시는 주 후반에 민간 부분 고용지표 호조와 설비투자지표 호재, 엔화 약세 등에 힘입어 1년 6개월 만에 2만 선을 돌파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주중 제조업 지표 부진에 따른 중국 경제 우려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영국 총선과 이탈리아 조기 총선 등 경계감에도 유럽 증시는 글로벌 증시 강세와 이탈리아 1분기 성장률 호조 등에 힘입어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독일 증시는 자동차 지표 개선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주 초반 에너지주 약세와 은행주 하락, 또한 주 후반 5월 고용지표가 예상외 부진한 모습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6월 금리 인상 전망이 유지된 점과 기술주 강세로 3대 지수 사상 최고치 기록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경제 분석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제 공감. 이번 주에 발표될 주요 지표나 이벤트 점검해보는 시간인데요. 22 통화정책회의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매크로 맡고 있는 소장입니다. 지난 주말에 고용지표가 기대에 좀 부합을 못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18만 명 정도 내외를 기대했지만 실제로 한 13.8만 명 정도에 그쳤고요. 일단 서비스업 쪽에서의 고용이 좀 둔화됐다. 그 다음에 제조업에서는 오히려 소폭이지만 감소했다라는 측면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일단 고용 자체가 조금 둔화된다는 얘기는 소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점은 맞습니다. 근데 실업률 자체는 일단 4.3%로 오히려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고 이전에 앞서된 지표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ADP 민간 고용은 오히려 호전세를 보였고 ISM 내에서도 고용지수도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번 한 달 지표 가지고 고용이 추세적으로 나쁘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던 6월에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는 생각도 크게 바꿀 요인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 두 가지 정도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는 첫 번째는 유로존과 관련된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요. 미국 경제 지표가 조금 주춤거리고 있어도 글로벌 경제 순항할 수 있는 이유는 유로존의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최근에 들어서는 제조업 경기라든지 아니면 실업률 모두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PMI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좋은 강한 탄력세를 보이고 있고 실업률은 재정위기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ECB가 움직일 룸은 여전히 크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자산 매입 축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는 내년에 금리 인상 행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에 키워드는 결국 ECB가 될 가능성이 큰데 현재로서는 일단은 기존 정책 그대로 유지하겠죠. 근데 내부적으로는 내년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될 가능성이 크고 아마 독일 총선이 끝나는 4, 4분기에는 일단 금리 인상 시그널을 훨씬 더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ECB 전반적인 톤은 아무래도 통화정책 정상에 맞출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지역은 중국 지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CB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긴 하지만 최근에 통화정책 정상화한다고 해서 시장에 억누르는 요인은 좀 제한적이다. 라고 보고 있는 반면 중국 쪽의 지표가 둔화될 경우는 아무래도 한국이라든지 신흥국엔 좀 센티멘탈에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차이신 제조 PMI가 50 언더로 꺾이면서 기준치를 하회했고요. 이것의 의미는 재고 조정이 조금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관련된 업종이 조금 센티멘탈에 부정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에 중국에서는 PPI하고 CPI가 나옵니다. PPI 같은 경우에는 5%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있고 이 얘기는 관련된 인플레이션 리스크,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해석이 되겠죠. 오히려 CPI는 1.2에서 1.5%로 오를 예정인데 이 얘기는 역설적으로 오히려 통화긴축에 대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즉 물가는 떨어지는 리스크가 있지만 오히려 통화긴축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약간 변동성 리스크가 유발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시황 저격입니다. 이번 주 6월달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있는데요. 매도 우위가 좀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생 담당 김용구입니다. 6월 8일 선물 옵션 동시만기 예정돼 있는데요. 지금 상황 전반적으로 좀 고려했을 때 좀 물량이 상당히 많이 좀 출회될 가능성이 좀 높다. 좀 경계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천천히 좀 보면은 일단은 그 9월물 지수 선물에 반영된 이 2분기 분기 배당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9월물 선물에 반영된 분기 배당액 지수는 한 0.18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5월 2분기 얼마 줄지 모르다 보니까 작년 거를 이제 거래소 측에서 갖다 꼈다라는 부분이 되는데, 근데 한 가지 주목하셔야 될 점은 올해를 기점으로 이 분기 배당, 반기 배당에 있어서 거의 뭐 환골탈태격 상황 변화가 가세한다라는 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될 텐데, 삼성전자가 작년에 상반기 중에 1,000원 줬거든요, 배당금을. 근데 올해 1분기에 벌써 7,000원 줬고 2분기에도 분기 배당을 돌입하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1분기처럼만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14,0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당 측면에서 뭐 코스피 200 내 여타 기업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 고려치 않더라도 삼성전자로만 인해서 배당 측면에서 좀 극적인 상황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 부분을 코스피 200 기업들을 그 우리 기업 분석실 통해서 한번 좀 서베이를 해봤고, 이 부분을 종합해서 그 배당액 지수를 한번 재산출을 해봤을 때 한 0.475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작년 대비 한 2.5배 이상 증가한 수치가 되는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결국은 9월물 지수 선물이 상당히 고평가됐다라는 걸 의미하고, 6월과 9월 지수 선물 스프레드 역시도 상당히 고평가됐다라는 점을 의미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기 배당을 감안해서 6, 9월 스프레드를 이론가를 좀 계산해 보면은 지금 현재가 대비 상당한 좀 고평가 상황이 확인이 되고 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동상이몽격 상황 변화가 좀 감지가 되는 부분은 뭐냐? 지금 국내 기관들 아무래도 금리를 CD 91일물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고려했을 때는 한 실질 이론가는 0.67 정도 해당하는데 반해서 외국인들은 1.36 정도 해당이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론가 요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무리 스프레드가 올라와도 여전히 저평가 상황이지만, 국내 기관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평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스프레드를 팔고 9월물 지수 선물을 팔고 이걸 대가로 해서 현물을 사는 거래가 5월 이후부터 계속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9월물을 사면서 6, 9월 스프레드를 사면서 선물을 롤오버하는 시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가운데서 금융투자가 현물 매수세가 극도로 너무 좀 집중이 됐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월 8일 이래로 이 증권사 프로그램 매매를 보면은 19거래일 연속해서 순매수 행렬을 이어가고 있고, 지금 매수 대금은 순매수 누적적으로 한 1.3조 원 달하고 있습니다. 5월 이후부터 보면은 근 한 3.4조 원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미니 선물을 통한 차익 거래가 한 1.3조 원, 그리고 지수 선물을 통한 부분이 한 1.2조, 그리고 ETF를 통한 차익 거래가 한 1.1조 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만기 전후에서 풀릴 수 있는 물량은 최대 한 1.1조 원대에서 한 2조 원가량 풀릴 수 있지만, 이 부분들이 만기 이후에도 잠재적으로 매물을 출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만기의 관건은 이 금융투자의 매도,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금융투자가 이례적으로 샀던 부분들의 매도를 얼마만큼 외국인들이 수급적으로 러브콜이 가세하면서 이 부분을 바톤 터치 해줄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앞서 그 매크로 쪽에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만기주를 전후해서 글로벌리 좀 부담스러운 변수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뭐 코미 전 FBI 의장 상원 청문회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22 통화정책 간 이제 테이퍼링 리스크들, 그리고 중국 지표들 크게 꺾였다라는 점 역시도 EM 투자 심리 크게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좀 주목을 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최근에 국내 증시 외국인 러브콜이 그 EM 바텀 피싱 자금들, EM 주식형 펀드로 자금 들어오면서 시작이 됐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그 기조 자체 크게 약해졌고, 그리고 한국과 중국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주부터 순유출 반전했다라는 부분 고려한다라면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시장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퀀트입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종목, 그리고 외국인 매수 유입되는 종목 주목하자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퀀트 담당하고 있는 이경수입니다. EQ 실적 지금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요거는 이제 리뷰 리포트를 통해서 혹은 개별 이슈 때문에 이제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1Q 실적 이례적으로 14%의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것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월 말부터 해가지고 7월 전후로 해가지고 이때 많이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연간 국내 기업이익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국내 어떤 그런 수급적인 우위를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도 사실은 기존에 이 어닝 그 컨센서스가 올라갔던 그런 업종이 있을 것이고, 기존에 그 낮은 컨센서스를 보유했다가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보이는 종목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의 컨센서스가 좀 많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서프라이즈 비율이 좀 컸던 이제 뭐 상사라든지 지주회사, 뭐 조선, 전기장비는 이제 뭐 LS 뭐 이런 종목이 되겠는데요. 부동산 이런 쪽에 실질적인 7월 전후로 한 이 프리뷰 리포트를 통한 연간 이익 상향 조정이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업종군들은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좀 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 EQ, 지금 6월 기준은 EQ인데 EQ 컨센 변화에 대한 성과가 가장 그 좋은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1Q라는 기본적인 확정 실적을 가지고 연간 실적을 추정하기 가장 좋은 상황이고, 그런 이익을 기반으로 포트폴리오의 재편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최근 3개년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EQ 컨센 변화에 대한 팩터의 그 성과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입니다. 이때는 또 공교롭게도 액티브 펀드가 뭐 주도를 했다라기보다는 액티브 퀀트라든지 패시브 측면에서의 영향력이 높았기 때문에 보이는 컨센서스라든지 밸류에이션 수치가 포트폴리오 조정에 상당히 좀 큰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올해도 6월달에 EQ 컨센 변화에 대한 이 롱숏이 잘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도 올해에도 지금 OP 1W 임팩트,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실적이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주가 상승가 상당히 좀 컸다라는 것을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로서 그런 측면에서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NH엔터, 그리고 SK, 휴캠스, 코리아 오토글라스, 두산엔진 이런 종목에 좀 개량적으로는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업 분석은 메일유업과 현대미포조선, JVM, 서호전기, 화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순서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일유업입니다. 네, 음식료 담당하는 신문주입니다. 메일유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메일홀딩스랑 메일유업이 인적 분할해서 재상장이 되는데요. 메일홀딩스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준가 56,000원 기준으로 해서요. 마이너스 50에서 200% 사이에서 시초가가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25,000원 대략 한 10만 1,000원 사이에서 시초가가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시초가 상단 같은 경우에가 대략 PBR로 3배 정도 되고요. 하단이 0.8배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홀딩스를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했을 경우에는 대략 한 2만 1,000원 정도의 적정 주가가 나오게 되고요. 이거는 PBR로 보시면 대략 한 0.7배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초가에서 하단 수준으로 그 결정이 되더라도 추가적으로 장 개시 이후에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메일력 같은 경우에는 기준가 57,100원에서요. 마이너스 50에서 200% 사이인 28,000원과 11만원 사이에서 이제 시초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메일력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지배순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한 470억 그리고 내년 기준으로 한 500억 정도 보고 있고요. 지금 업종 평균 PER이 17배이기 때문에 그 BW 나눠 있는 잔량을 포함을 해서 밸류에이션을 하면 주당 가치가 한 11만 원 정도 나오게 되고요. 지금 이 상단 수준 11만 원 수준이 대략 이 한 17.5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초가가 플러스 200% 상승을 해서 형성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는 페어밸류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메일홀딩스 셀에 메일유업 바이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합산 시가총액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합리적인 수치는 지난 거래 종료 이후에 한 15% 정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유업 같은 경우 사업사 중심으로 가져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선업종의 현대미포조선입니다. MR 탱커 성과 프리미엄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라는 제목의 자료입니다.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노리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현대중공업이 20척 넘어가는 선박 수주를 계약한 것으로 또 뉴스에 나왔죠. 그래서 요즘 거의 매일 그 수주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인데,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선가가 좀 오르고 있다라는 것이고, 선가 올라가는 폭은 대형 선박보다는 중형 선박이 좀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그림을 먼저 보면, 미포조선 내 주력 선박이 40에서 50K짜리 MR 탱커가 되고, 좀 더 사이즈가 큰 선박들, 수에즈막스나 VL 탱커 등등이 있는데, 선가 움직이는 폭을 보게 되면은 93년도까지는 MR 탱커하고 대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에즈 탱커가 거의 동일한 폭으로 움직이다가 93년 넘어가게 되면은 MR 탱커 상승폭이 더 크고 떨어지는 폭이 더 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다른 선박들 다 비교해 보더라도 이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중형 탱커, MR 탱커 분야에서 경쟁자가 다 사라져버린 그런 배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 얘기를 해보면은, 보통 2차 대전 이후 45년부터 80년도까지는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그 미국과 소련의 그 경쟁 구도가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미국은 유가를 떨어뜨리면서 소련을 박살내버렸죠. 그래서 90년도에 독일을 통일해버리고 91년도에 소련이 해체가 되고 92년도가 되면은 중국이 쫄아가지고 소련 무너져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 공산권도 중국이 쫄아가지고 공산 정권을 유지하지만은 개방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중국에서 이제 공산 정권을 유지를 하지만은 그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그런 정책을 하게 되면서 중국은 96년도를 시작으로 원자재가 수입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이 선박들은 모두가 대형화가 붐이 일게 됩니다. 대형화. 그러니까 중국으로 모든 원자재가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공산품이 만들어가지고 유럽으로 미국을 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선박은 다 대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탱커 선박이라든가 걸크 선박이라든가 컨테이너가 중형 선박들이 주로 이던 그런 시절에서 다 대형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 야드들이 다 중형 시장을 버리고 대형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현대 미포조선은 이 시기에 수의조선업을 시작을 하다가 신조로 전환하게 되는 그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미포조선은 여러 번 제가 강조를 드렸지만 도크 하나에서 배 4척을 찍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가 돼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MR 탱커 시장에서는 미포조선이 경쟁자를 다 쫓아내버리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전까지는 경쟁이 많아가지고 같은 폭으로 움직이게 되다가 이 시기 이후부터는 대부분 조선소들이 중형 시장을 다 버리고 대형으로 이동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현대 미포조선이 MR 탱커를 독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미포조선이 MR 탱커 선박 발주량의 약 50에서 60%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다가, 올해 들어서는 지금 한 14척 정도가 발주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10척을 가져가는, 그래서 점유율은 약 70%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 몇 개 안 남은 경쟁자였던 STX, SPP, 성동조선이 SPP는 망해버렸고, STX, 성동은 MR 탱커 시장을 버리고 미포와 경쟁을 위해서 MR 탱커 시장을 버리고 좀 더 사이즈가 큰 LR 탱커라고 하는 시장으로 도망을 가버린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현대 미포선의 점유율은 더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월 누적으로는 이 정도 발주가 된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최근 뉴스를 좀 더 업데이트를 해보면은 현대 미포선 여기서 플러스 MR 탱커 10척을 더 가져간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이건 50K이지만 45K짜리 선박은 또 7개를 더 가져간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감안하면 현재 선박 수주 동향은 실제로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고, 수주 계약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며 선가 상승폭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감안하면 현대 미포선의 주가 상승뿐만 아니라 영업시장 성장폭도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미래산업팀의 스몰캡 종목 2종목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JVM과 서호전기입니다. 2종목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팀 정주입니다. 오늘 JVM 저희가 최저의견 바이 목표가 57,600원으로 커버레이지 제시합니다. 일단은 JVM은 이 ATDPS 주로 이제 약국에서 자동으로 약을 뿌려주고 그다음에 패키징하는 시스템 기계를 판매하는 회사고요. 현재 이제 16년 6월부터 한미약품이 인수하게 되면서 이제 관련 시너지가 날 것으로 봤는데, 주가 측면에서는 한미약품 사태가 일어나면서 전혀 관련이 없는 비즈니스임에도 지금 주가가 거의 고점 대비 40%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상태에서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나 이제 중요한 거는 JVM 영업 관련 인원은 50명이었고 한미약품 영업 관련 인원은 1000명으로 이제 한미약품 영업 관련 인원이 약국이나 병원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JVM 제품을 소개하는 그런 저희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요. 그 시점을 저희 2017년 하반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월 생산 능력은 현재 200대에서 17년 9월부터 500대, 월 500대로 캐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는 대개 중국 쪽 매출을 타겟으로 한 캐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제품이 인티팜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이 뭐냐면은 기존 ATTPS가 약국에 깔렸다면은 이게 이제 병원에 깔리는 제품이고요. 보통 이제 의사분들이 오전에 회진을 돌고 그 다음에 필요한 약들을 처방을 할 때 이제 병원에 약을 관리하는 곳에 간호사들이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간호사용 자판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환자의 인식표를 인식을 하면은 이제 이 자판기에서 약을 뿌려주는 그런 자판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년에는 국내랑 중국 10억씩 매출이 발생했는데요. 올해부터 아까 말씀드린 50명에서 1000명으로 늘어나는 영업 관련 인력 때문에 저희는 이제 국내 100억 그리고 중국 60억 정도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년 한미 사태 이후로 지금 주가가 매우 떨어지는 상태라 지금 역사적 밸류에이션 하단 보시면은 영업의 기준으로 65억, 148억, 225억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매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에 바로 이어서 미래산업팀 스몰캡 종목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서호전기 말씀드리기 전에 그 JVM 간단하게 좀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 JVM이 그 한미약품하고 지난해 2016년 7월에 이제 한미사이언스에서 인수를 했는데 판관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영업 인력이 대폭으로 지금 그 한미약품 영업 인력들이 이쪽 JVM을 가면서 JVM에서 인력 감소라든지 아니면 다운사이징 이런 것들을 감행하면서 이익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점 좀 관심 있게 보시고 항상 그 중국 쪽에 대한 얘기가 한미사이언스 자회사로 편입돼서 중국 쪽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중국 쪽 그 매출이 가셔야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전기 그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전기는 그 항만 크레인 구동 제어 시스템 전문 기업이고 일단 부산 신항 모멘텀이 있습니다. 부산이 지금 신항이 이제 계속 세워지고 있는데 부산 신항에 지금 계속 우리 그 항만 크레인 구동 제어 시스템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익을 보시면은 이게 영업이익이 33억 79억 나왔다가 1분기 2017년 1분기에 39억이 나왔거든요. 올해 즉 한 2배 정도 증가한 150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해 수주한 그 싱가포르 터미널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러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이익이 증가하면 매출액도 굉장히 증가했어야 되는데 매출액은 소폭 감소를 했는데 이유는 그 수익성이 안 좋은 사업부들은 주로 좀 올해 1분기에 매출에 반영이 안 됐고요. 지난해 매출에 많이 반영된 상황이고 수익성이 좋은 해외 쪽이나 이런 것들이 올해 많이 반영이 되면서 그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그런 수익성이 좋은 사업들이 계속 2, 3, 4분기에 매출 반영이 예상되어져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난해 그 이 주가가 13,500 어제 좀 올라가고 13,500원인데 배당을 700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배당이 지지난해 500원. 올해는 그 계속 그 이익 증가가 예상됐을 때 올해 그 예상 배당 금액은 약 1,000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으로 제가 판단을 해서 그 마이크로 좀 작은 종목 중에서 조금은 저평가되어 있는 숨은 주식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자동차 부품업체 화신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국 자동차 판매 데이터 그리고 5월달 완성차 공장병 출하 내용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신은 1분기의 영업이익이 88% 감소를 하면서 상당히 부진을 했습니다. 본사랑 미국, 중국 쪽에서 완성차 쪽 출하가 좀 감소한 영향과 판가 하락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영향은 2분기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완성차가 중국에서 워낙
출하가 안 좋기 때문에 이 영향이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완성차 쪽에서 미국에서는 이제 소나타 류라이즈 신차 그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투입을 하고요. 중국에서는 6개 정도의 신모델을 투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통상 신차가 투입이 될 경우는 물량뿐만 아니라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부품사들한테는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하반기 쪽에서는 실적이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화신을 갖다가 얘기할 때 항상 이제 브라질 법인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브라질 법인이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도 법인 같은 경우도 인도 시장 호조와 그다음에 기아자동차 인도 공장의 건설 등 이런 중장기적으로 성장 여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주가는 뭐 워낙 많이 빠진 상태이고요. 현재 PBR 0.5배, 그다음에 PSR 0.2배 언더까지 지금 빠진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2분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2분기까지 크게 주가 흐름이 썩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브라질과 인도 법인 점점 나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완성차가 플랫폼을 갖다가 통합을 확대를 하면서 화신 쪽에서 관련 수주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2018년도 이후로 아마 매출액이 좀 크게 늘어날 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8,000원으로 하향을 하지만은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고요. 지금부터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달 미국 쪽 판매 데이터 나왔는데요. 일단 뭐 좋지는 않았습니다. 현대기아 합산으로 12% 감소했고요. DSR 이제 동일한 일수 기준으로는 15%가 감소를 했습니다. 현대가 16% 감소, 기아가 7% 감소를 했고요. 전체 시장이 1% 감소를 했으니까 그거보다는 좀 더 부진한 성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세단 쪽이 안 좋았고요. 시장 내에서는 포드랑 일본 같은 업체들은 MS가 올라갔고 GM, 그다음에 독일 명품 브랜드는 MS가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둔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경쟁은 심화되고 있는 기존 구도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5월달에 완성차 공장별 출하가 나왔습니다. 출하 대수는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으니까 주요 공장별로 보면은 일단 중국이 여전히 눈에 띕니다. 5월 달에 현대자동차가 중국 공장이 65%가 빠졌고요. 기아자동차도 65%가 빠졌습니다. 물론 이제 소매 판매는 그거보다 적은 현대자동차는 39%가 빠졌고 기아자동차는 44%가 빠졌습니다. 여전히 그 반항 감정의 영향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영향력은 당분간 계속되겠지만은 현대자동차가 그 iX35라고 하는 SUV 신차를 내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아자동차가 KX7, K2 크로스, 그 다음에 페가스라고 하는 SUV를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투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중국 쪽 상황은 점점 나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눈에 띄는 거는 러시아, 브라질, 신흥국 쪽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분기가 가장 안 좋은 판매 대수 데이터를 보일 거고 3분기 이후로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지주회사 관련된 자료 준비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ITA 업종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테크 실적 방향의 가시성 높아진다라는 주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IT 담당 김놓고입니다. 네, 저희 그 글로벌 업체들 실적 발표 통해서 IT 대형주들 투자 방향성 좀 가늠해 보는 자료고요. 원래 한 2주 정도에 나왔어야 되는데 하반기 자료랑 겹쳐서 조금 늦었습니다. 휴대폰 쪽 말씀드리면은 작년 연간 성장률이 3%였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저희 6% 정도로 작년보다 조금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IT 세트 제품 같은 경우가 성장률이 전년보다 다시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6%로 좀 반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작년에 유럽이랑 중남미가 역성장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랑
중남미가 다시 성장세로 돌아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북미랑 마찬가지로 전체 스마트폰에서 차지하는 출하량 비중이나 아니면 하이엔드를 소비하는 선호도나 이런 것들이 다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북미가 생각보다 수요가 약간 좀 주춤거리고 있는데 유럽 쪽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남미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역성장 폭이 좀 심했거든요. 거의 뭐 두 자릿수 가까이. 근데 지금 1분기부터 이미 한 3%, 4%대로 성장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어가지고 그런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휴대폰 쪽 성장이 작년보다 개선되는 모습들은 분명히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글로벌 가전업체인 월풀이나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탑라인 자체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LG전자나 이런 업체들도 지금 탑라인이 성장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가전 수요가 생각보다 양호한 것들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들이고요. 이런 거는 이제 2017년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도 전년 대비 개선되는 모습들을 업체들이 계속 코멘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 쪽이랑 가전 쪽은 전년보다 훨씬 더 수요가 개선된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가시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당연히 이제 반도체 쪽도 저희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2분기, 3분기 넘어가면서 글로벌 탑2 업체들 신모델 나올 거고, 그리고 디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증설을 하고 싶어도 증설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증설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내년까지 업황 양호할 거다. 그래서 기존의 하이닉스를 봤던 사이클로 보시면은 이번 사이클 놓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D 낸드 증설 속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장비 및 소재 업체들 봐야 되는데, 장비주들은 먼저 주가가 반영하는 것들을 감안하면은 앞으로 실적 올라올 소재 업체들 중심으로 좀 투자하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대형주 우선순위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전망 내용이랑 그렇게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요. 최근에 이제 이슈가 하나가 있었죠. 지난주 월요일 저녁에 이제 LGD가 P10이라고 하는 신규 공장에다가 4조 원대 플렉서블 OLED 투자를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이슈 이후로 이제 지난주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10%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문의가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있는데요. 10% 급등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그동안 LG 디스플레이가 이 중소형 OLED 투자에 대한 이제 그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이번 보도로 인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동안 밸류에이션 할인 요소로 작용했던 부분이 좀 제거가 되면서 주가 상승을 좀 견인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향후에 이제 주가는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이 중요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LGD 이제 과거 PBR 밴드 추이를 보시게 되면 1.1배에서 0.7배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엄청나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PBR 밴드 하단에서 머물러 있었는데요. 이런 밸류에이션 할인 요소들이 이번 뉴스를 통해서 조금 제거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멀티플은 상향될 가능성은 존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멀티플 상향 조정이 상단 조금 좀 힘들 것 같고, 이 중단 수준까지는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상단을 적용하기 힘든 이유는 아직까지 LGD 같은 경우는 중소형 OLED에 대한 그 기술성, 양산 기술력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영업이익이 엄청 좋아서 EBITDA 기준으로 6조 정도 벌어들입니다. 올해 캐펙스가 6조거든요. 그럼 올해는 이 EBITDA 기준 내에서 캐펙스를 투자를 집행할 수가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제 어닝이 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캐펙스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해가지고 내년도 증가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년도 이후부터 자금 조달에 대한 리스크가 여전히 좀 상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PBR 밴드 중단 정도 적용이 좀 중단 정도 적용이 좀 타당하지 않나 싶고요. PBR 정도 9배 중단이면 0.9배거든요. 그러면 한 36,000원 정도까지는 업사이드가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유통업종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통업종 컨슈머 유통업종에서 재평가 종목 찾기라는 제목입니다.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통업종
유통단장 박종대입니다. 유통업종이 유례없는 굉장히 오랜만에 주가의 모멘텀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업종 PER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소비지표가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 새 정부 기대감에 전반적인 수급도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포트폴리오를 좀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마트나 현대홈 중심에서 신세계는 롯데쇼핑, CJ홈쇼핑까지 좀 보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종적인 개념에서 리레이팅을 좀 봐야 되는데 신세계하고 이마트, 롯데쇼핑이 가장 좀 주목할 만한 리레이팅 종목이라고 봅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면세점이 아마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뭐 1조 원까지도 평가가 가능하겠죠. 한 500억 원 정도를 갖다가 이익으로 잡는다고 하게 되면요. 그다음에 면세점 사업이 워낙 우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백화점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배에서 12배로 리레이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한 26만 원 정도까지를 여기까지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30만 원까지를 면세점 정상화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주가에 있으니까 여기까지 면세점을 향후의 모멘텀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투자 자산 가치 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나 광주 신세계, 이런 업체들의 시가총액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치 또한 향후에 35만 원까지 목표 주가가 가는데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마트는 계속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말씀드리고 있고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기저효과가 가장 크다는 점, 그리고 분할 상장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메일 유업 관련해서 영업점에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아까 메일 유업 적정 주가 11만 원 말씀을 하셨고 홀딩스는 2.1만 원 말씀을 하셨는데 메일 유업 11만 원이면은 PBR이 3배이고 홀딩스는 0.63배인데 PBR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메일유업 사업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단 현금 흐름 좋기 때문에요. 음식료 쪽에서 저희가 PER 밸류에이션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업 가치 기준으로 해서 좀 밸류에이션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껍데기라고만 보시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붙여진 게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메일유업 지분가치 그리고 연결 자회사로 있는 제로투세븐 지분가치 정도만 남아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대략 지금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PBR 한 0.5배 라운드에서 밸류에이션이 다들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분가치 계산했을 때 한 0.67배 정도 리포트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정도 수준은 나름 상당히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추가적인 발표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이상으로 그 1부 방송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2부 종목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